신세계, 새로운 무대는 펼쳐져 있었다. 은파 저편의 양양한 세계가 무한한 나래를 펼치듯 커다란 비상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놀룰루를 출발한 지 5시간 반, 야마모토 시니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미드력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이 대지로 이어지고 지평선 저쪽은 옅은 안개가 끼어 하늘에 녹아 있었다. 밑으로는 만을 따라 시가지가 펼쳐져 있고 그 맨 앞에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붉은 교량이 석양을 받으며 우뚝 솟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이다. 시니치는 정확히 100년 전에 일본 최초의 방미사절단이 처음 밟은 미국 땅도 이 샌프란시스코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1860년 2월 13일 방미사절단 77명은 미일요소 통상조약의 비순서를 교환하고자 미그남포에 터한 호로 요코하마 항을 출발했다. 배는 폭풍우를 만나 힘든 항해를 해야 했으나 하와이를 거쳐 3월 2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항해술의 실제 훈련을 겸하여 방미사절단의 여러 도구, 식료 등의 수송을 맡았던 간닌마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 배에는 함장인 가체린타로 외에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승선하고 있었다. 세국으로 닫혀있던 해외 교류의 문호가 열려 서양 문화를 접하게 된 후쿠자와 등의 충격은 컸다. 간닌마루는 얼마 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여기서 접한 그들의 견문은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사절단은 호이탄호로 더욱 남하하여 파나마 지역을 기차로 건너 또다시 배로 대서양을 북상하여 워싱턴에 도착. 여기서 조약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일 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저 전쟁에서 서로 적극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가한 인류 최초의 원폭 투하라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역사의 상처를 남기고 종전을 맞이했다. 패전국 일본은 점령하에 놓여 전후 6년이 지난 1951년 9월 8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웃국 강화 조약이 조인되고 동시에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조인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로써 피점령 상태를 벗어나기는 했으나 안보 조약은 일본에게는 매우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시니치가 세계 제1보를 새긴 이 1960년은 안보 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가 격동하던 해였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은 대일 강화 조약과 불가분의 것으로 조인되어 있었다. 이때 안보 조약이 맺어진 이유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독립을 획득해도 무장을 해제한 일본으로는 자유할 유효 수단이 없다. 따라서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대신에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자체가 전 연합국이 조인하는 전면 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일면 강화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냉전 구조 속에서 처음부터 서방 진영의 반공체제 일부분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안보 조약으로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에게 종속을 고정시킨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안보 조약에는 미국 측에 권리는 명기되어 있으나 책임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것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내란이나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을 지키기 위해 출동할 의무는 없었다. 더욱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3국 기지를 사용하거나 군대가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주권은 현저하게 제한당하고 있었다. 또 조약 전문에는 안보조약은 잠정조치라고 하면서도 그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침략의 자국을 방해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표현이긴 했지만 일본의 재군비를 요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자위를 위한 전력을 일본이 보유할 때까지 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미군을 철수시키려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일본은 그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여 1950년에 발족한 경찰 예비대를 보안대로 재편 강화하고
이윽고 1954년에 자위대로 발전시켰다. 이 강화조약과 미일남보조약은 1951년 10월 26일에 중의원에서 비준되었으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점령하에 놓인 패전국 일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일남보조약이 일본에게 불평등한 조약임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조약의 개정에 의욕을 불태운 것은 기시 내각이었다. 기시 수상은 1957년 2월 내각이 만들어지자 곧바로 자위대법, 방위청 설치법이라는 방위입법에 개정에 착수하여 지휘대원 약 1만 명을 증원하고 군비 증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이미 고도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1956년에 경제백서에는 이제는 전후가 아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서방 국가들에 근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확대를 배경으로 기시 수상은 안보조약의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이 아시아의 반공군사 국가가 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동시에 소련,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외교 자세를 확립해 간다는 의도가 그에게는 있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요시다 전 수상의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해 일본의 부흥을 도모하여 경제력으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진력한다는 노선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편 미국은 그때까지는 안보조약의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해왔으나 마침 이 무렵에 극동 전략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기술력은 이미 ICBM을 실용화하여 모스크바에서 직접 워싱턴을 표적으로 겨냥하는 데까지 진보하고 있었다. 미사일 기술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려고 ICBM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NATO 각국과의 기지협정 체계를 추진하여 IRBM으로 소련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동시에 극동 전략도 미국은 핵미사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와 함께 미사일 기지의 필요성은 증가되었으나 일본의 지상군을 배치하는 의미는 차츰 희박해지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보조약의 개정에 미국이 동의하여 제1회 미일협의가 행해진 것은 1958년 10월 4일의 일이었다. 그 한편에서 기시 내각은 그와 보조를 맞추듯 4일 후인 10월 8일 돌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을 중의안에 제출했다. 기시 내각이 제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란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소지품 조사, 토지, 건물의 현장 검색 등 경찰관의 재량을 대폭 인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의안에 제출되자 제1야당인 사회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그때까지는 일체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매스컴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경치법 개정은 대중문학 잡지에서도 기사로 다루어져 데이트도 방해하는 경치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위험성을 호소했다. 자민당이 경치법 개정을 단행하려는 배경에는 이해의 전면적인 실시로 강한 반발을 일으킨 교사의 근무평정에 대한 일교제의 반대운동이나 오지제재 노동쟁이 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또 안보조약의 개정으로 반대운동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선수를 치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었다. 사회당은 국회에서 경치법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원회에서는 경치법 개혁 반대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각종 단체가 참가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문화인이나 여성단체도 참가하여 단체행동의 돌입, 동맹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는 460만 명이라고 한다. 더욱이 15일에도 전국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가 열려 전에 없는 대규모 항의 행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기시 내각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결국 정치법 개정을 단념했다. 민중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다. 민중의 힘은 대제의 강함과 유사하다.
일단 분노의 마그마를 내뿜고 진동하기 시작하면 산마드도 움직이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시대, 사회를 바꿔가는 원천은 언제나 민중임을 잊으면 안 된다. 경지법의 철회는 대중운동이 가지는 커다란 가능성을 다시금 말해주는 것으로 각계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경험은 사회당에게 국회에서 의석수가 모자라도 대중운동을 확대시키면 중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경시로 이어지는 위험성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튼 기시수상은 이 경지법 개정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고 내각의 앞날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불신을 사게 되었다. 기시 내각이 궁지에 몰려있던 11월 27일 황태자 아키히토 천황과 미치코베의 결혼이 발표되었다. 그때까지 보도가 통제된 매스컴은 이 결혼을 일제히 대대적으로 취급하여 연일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보도되었다. 황태자비가 처음으로 평민에서 선택된 것도 있어 국민의 관심은 정치에서 일변하여 황태자비에게 쏟아졌다. 매스컴의 보도에는 가르이자와 테니스 코트에서의 로맨스 등 자유연애가 강조되고 미츠코비는 쇼와의 신데렐라로 인력 각광을 받으며 미치붐을 일으켰다. 그와 함께 기시 내각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자취를 감추고 비난도 차츰 약해졌다. 너무나도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이 결혼 발표 이면에는 기시 내각의 획책이 있었다는 말조차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경을 벗어난 기시 내각은 안보 개정을 위한 당내 조정과 미일 협의를 추진하여 그 준비를 척척 추진시켰다. 사회당은 비무장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안보제개 개정에 반대했으나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아직 낮았다. 사회당의 주장은 안보제약이 불평등하다는 점에서는 자민당과 같았지만 동서양 진영에 대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려면 현재 안보제약을 폐지하고 일본, 미국, 소련, 중국으로 이루어진 안전보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과의 조약을 인정한 다음 불평등성, 편무성을 시정하여 쌍무적인 조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자민당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해도 좋았다. 야당 측이 안보 반대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해 1959년 3월 말의 일이었다. 이때 사회당, 총평등에서 경지법 개혁 반대 국민회의와 이어지는 형태로 간신히 안보 개정 저지 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반안보 세력의 공동보조는 쉽게 흐트러지는 법이다. 이해 10월에는 사회당에서 33명이 탈당하여 사회클럽을 창단하고 다음해 1월에 반공과 의회주의를 내걸고 민주사회당을 결성했다. 이것이 훗날 민사당으로 된다. 반안보 세력의 공동보조가 흐트러진 것은 사회당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학생운동을 담당하는 전학년도 주류파와 반주류파로 분리되어 양자 간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원래 전학년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었으나 당 중앙의 지도에 반발한 학생당원들이 1958년 말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결성, 그 학생들이 전학년의 집행부를 차지하여 주류파를 형성하고 공산당계 학생들이 반주류파가 되었던 것이다. 미일남보 조약 개정에 교섭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59년 11월 27일 안보개정 저지 국민회의는 제8차 전국통일행동을 계획하고 국회 안보조약 개정에 교섭 중단을 청원하는 데모를 단행했다. 그것은 지서정연하고 조용한 데모였다. 그러나 그때 전학년 주류파의 학생과 일부 노조원이 국회의 정문을 열었고 연이어 데모대 약 2만 명이 국회 군내에 돌입했다. 이 국회 돌입은 군대 지도자들이 계획했다. 그들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소련 모두 제국주의에 빠져있다면서 모든 제국주의를 분쇄하자고 외쳤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제1보로 안보개정의 저지를 들고 그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항의행동도 불사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전개했던 것이다. 각 신문은 다음날 조간에 데모대 국회군의 난입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민당은 이 난입 사건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며
이것은 공동모의로 행한 계획적이고 혁명적인 파괴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사회당은 전학년 등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한 태도로 반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공산당은 전학년 주류파를 트로츠키스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안보 개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틀에 박힌 데모만으로 안보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전학년은 기성성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많은 학생을 기업하면서 위세를 더해갔다. 이 국회 난입 사건으로 자민당은 곧바로 국회 주변에 데모나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국회심의 거한 확보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중의원에서는 여당만의 단독 심의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으나 최종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았다. 1960년 1월 16일 기시성을 비롯한 일본 측 대표단 일행은 미일신 안보조약을 조인하고자 하네다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했다. 하네다 공항에는 전날 밤부터 전학년 주류파 학생 700명이 농성을 하며 미국 방문을 막으려고 했으나 경관대에게 저지당했다. 그리고 19일 오후 2시 반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동성화 가운데 하터 미국 무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미국 측 대표와 기시성을 수석으로 하는 일본 측 대표에 의해 신안보 조약이 조인되었다. 장소는 100년 전 박미사 절단이 미일서 통상조약을 맺은 100억 원의 이스트롬이었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미합 중국 군대의 일본에서의 지위를 결정한 지휘협정을 조인한 외에도 구성문서도 교환했다. 신안보조약, 즉 일본과 미합 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은 전문가 10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었다. 신조약에서는 조약의 기한도 10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도 명확해져 구안보조약이 가진 편무성이나 불평등성은 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본의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미국의 극동 군사체제의 이력을 담당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3조에는 미일 양국은 무력 공격에 저항하는 각자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후에 실시된 제2차 방위계획 등에서도 나타나듯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제5조에서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태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할 것을 선언했다. 요컨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방해 의무를 지고 전쟁에 휘말리기 쉬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된 제6조는 일본의 방위뿐 아니라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은 미군의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극동 전략 속에 일본이 포함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신안보조약은 조인 후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중의원에서 안보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질적인 심의가 시작된 것은 2월 19일의 일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원래 이 조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는지 없는지로 시간을 끌었다. 더욱이 조문에 명기된 극동의 범위나 미군의 행동에 대한 사전 협의를 둘러싸고 시민은 진통을 겪고 있었다. 거기에 갑자기 부상한 것이 검은 제특기 문제였다. 전년 9월 가나가와 현 호지사와의 민간 비행장에 기체를 온통 새까맣게 칠한 국적불명의 제트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제트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으나 미국은 자국의 기상관측기로 처리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0년 5월 5일 소련의 흐르시초프 수상은 소련 최고회의 연설에서 소련 영내를 침입한 미군기를 격추했다고 했다. 미국은 이때도 문제의 제트기는 유투기로 기상관측을 하던 비무장 제트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7일 흐르시초프 수상은 그 발표에 대해 충격적인 언명을 했다. 미국의 발표는 거짓이다. 실은 이 제트기의 조종사는 생존해 있다. 신문하자. 침입 목적의 스파이 행위를 위한 사진 촬영이라고 자백했다.
그 소련의 언명에 대한 미국의 변명도 극히 도전적이었다. 정보 수집은 어느 나라나 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의 기속 공격을 막기 위해 1955년에 미소 영공의 공정 시찰을 제안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절했다. 비무장 유토기는 자유세계 국경을 따라 과거 4년간 비행해왔으나 그것은 기속 공격에 대처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것이다. 1960년 5월 9일에 안보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강장 거론되었다. 같은 날 후르시초프 수상은 소련 영공을 침입하려고 기제 사용을 허용하는 서방 지정 각국에 대해 소련은 그 기제를 향해 로켓들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냈다. 그것은 신안보조약의 체결로 일본의 미소 분쟁에 휘말려 또다시 전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국민에게 고조시키는 경고였다. 유토기 스파이 사건으로 동서냉전의 뿌리 깊음을 전 세계가 실감했다. 이 1960년은 냉전 해빙의 기대 속에서 막을 연 해였다. 전년 9월 후르시초프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유엔 총회에 출석하고 동시에 화이트하우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것은 냉전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치는 긴장 완화의 봄 햇살이었다. 미소가 접근하게 된 배경에는 핵미사일의 개발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점도 있었다. 또 점령하에 놓여있던 베를린 문제를 둘러싸고 미사일 순회 회담이 불가결한 상황이었음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핵무기 추적을 서로 다퉈왔던 냉전의 위험성을 양국의 세뇌가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 최대 요인이었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너스 펄링 박사에 의하면 당시 핵무기의 축적은 인류를 전멸시키는 양의 약 20배를 미국이, 그 반수성들을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엔 총회에 임한 후르시초프 수상은 4년 동안 세계 각국의 군비를 철폐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그 제안을 총회에 제출했다.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국제 문제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성명을 세계에 발표했다. 그야말로 시대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이 1960년 5월 16일부터 5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동서의 순회회담에 평화공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유토기의 스파이 비행이 명백해지면서 파리 회담은 결렬되고 2월로 예정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소련 방문도 사실상 거절당했다. 냉전은 반대로 심각해지고 해빙의 계절은 또다시 업록으로 되돌아갔다. 소련과 미국의 국민은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소의 지도자 사이에는 불신감이라는 서로 뛰어넘기 어려운 마음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것이 스파이 비행이라는 행위를 낳고 그 행위가 발각되자 서로의 끝없는 의심이 드러나 평화의 흐름은 역류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냉철한 눈은 나나라의 신문기사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긴박한 사태에 그의 마음은 격동했으며 머리는 회전의 회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유토기 스파이 사건으로 안보를 반다는 소리가 차츰 높아지던 1960년 5월 19일에 기시 내각은 일본의 의회 정치에 중단 노점을 남기는 무모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이날 저녁 제34회 정기국회에 회기 연정을 둘러싼 분기로 중단된 의원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다. 그리고 50일간의 회기 연정을 자민당 의원만으로 단독 가결한 것이다. 이에 경남 사의당 의원은 본 회의의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려고 중의원 의장실 앞 복도에 버티고 앉았다. 의장실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기요세 이치로 중의원 의장은 경찰관 500명을 국회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사태라고 해도 좋았다.